며느리가 도망쳤다. 명품 백이 아니라 낡은 가죽 클러치 하나 때문에.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VVIP 라운지. 은퇴한 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순자는 창가 자리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맞은편엔 며느리 서유라. 아트 디렉터라는 화려한 직함. 해외 경매장을 누비는 세련된 커리어. 순자는 이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 어머니, 이번 런던 출장에서 건진 거예요. 유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가죽 클러치. 금박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언뜻 보면 빈티지 소품 같은 물건이었다. 19세기 프랑스 장인의 작품이에요. 경매에서 낙찰받았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 손에는 가죽 샘플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저는 명품 가죽 납품차 들른 장인입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유라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3대째 명품 가죽을 다루는 장인 가문 출신이었다. 수진의 시선이 테이블 위 클러치에 고정됐다. 손님, 그 스티치 각도요. 수진이 한 발짝 다가섰다. 7도 기울기에 3mm 간격. 이건 제 어머니만 쓰시던 시그니처인데요.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클러치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작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도난당한. 순자의 찻잔이 멈췄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식 경매에서. 경매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 클러치엔 어머니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안쪽 주머니 은장 단추 뒤에. 유라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침묵. 3초. 5초. 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그녀가 클러치를 움켜쥐고 돌아섰다. 걸음이 빨라졌다. 뛰기 시작했다. 탁. 12cm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걸렸다. 휘청. 꺾이는 소리와 함께 유라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부러진 굽. 찢어진 스타킹. 흩어진 클러치 속 내용물. 그녀는 기어가듯 물건들을 긁어모으며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VVIP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그 추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30년간 법정에서 수천 명의 피고인을 봐왔다. 결백한 사람은 도망치지 않는다. 결백한 사람은 저렇게 기지 않는다. 순자의 눈빛이 변했다. 따뜻한 시어머니의 눈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판사의 눈으로. 장인님. 순자가 수진을 돌아봤다.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찻잔의 홍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속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도망쳤다. 명품 백이 아니라 낡은 가죽 클러치 하나 때문에.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VVIP 라운지. 은퇴한 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순자는 창가 자리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다. 맞은편엔 며느리 서유라. 아트 디렉터라는 화려한 직함. 해외 경매장을 누비는 세련된 커리어. 순자는 이 며느리가 자랑스러웠다. 어머니, 이번 런던 출장에서 건진 거예요. 유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낡은 가죽 클러치. 금박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언뜻 보면 빈티지 소품 같은 물건이었다. 19세기 프랑스 장인의 작품이에요. 경매에서 낙찰받았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 손에는 가죽 샘플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저는 명품 가죽 납품차 들른 장인입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유라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3대째 명품 가죽을 다루는 장인 가문 출신이었다. 수진의 시선이 테이블 위 클러치에 고정됐다. 손님, 그 스티치 각도요. 수진이 한 발짝 다가섰다. 7도 기울기에 3mm 간격. 이건 제 어머니만 쓰시던 시그니처인데요.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클러치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작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도난당한 순자의 찻잔이 멈췄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식 경매에서. 경매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이 클러치엔 어머니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안쪽 주머니 은장 단추 뒤에. 유라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침묵. 3초. 5초. 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저 화장실 좀. 그녀가 클러치를 움켜쥐고 돌아섰다. 걸음이 빨라졌다. 뛰기 시작했다. 탁. 12cm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에 걸렸다. 휘청. 꺾이는 소리와 함께 유라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부러진 굽. 찢어진 스타킹. 흩어진 클러치 속 내용물. 그녀는 기어가듯 물건들을 긁어모으며 라운지를 빠져나갔다. VVIP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그 추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30년간 법정에서 수천 명의 피고인을 봐왔다. 결백한 사람은 도망치지 않는다. 결백한 사람은 저렇게 기지 않는다. 순자의 눈빛이 변했다. 따뜻한 시어머니의 눈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판사의 눈으로. 장인님. 순자가 수진을 돌아봤다.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찻잔의 홍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속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정체, 아들의 결혼, 그리고 박씨 가문의 명예. 모든 것을 다시 심판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며칠 후, 순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라야, 저녁에 시간 되니? 전화기 너머로 유라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 어머니, 저 그날 일은. 무슨 일? 아, 호텔에서. 갑자기 배탈 났다며.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이 들면 다 그래. 유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느껴졌다. 감사해요, 어머니. 고마운 건 내가 해야지. 내가 그동안 선물해준 앤티크 소품들. 정말 안목이 좋더라. 그래서 말인데, 이번 내 칠순 잔치 준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유라의 대답이 늦었다. 어떤 준비요? 자선 경매. 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고희연을 그냥 밥 먹고 끝내긴 아깝잖아. 상류층 자선 경매 파티로 열까 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경매요? 응. 수익금은 전부 결식아동 재단에 기부하고 거기 모인 분들도 품격 있게 즐기시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좋은 생각이시네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제가 뭘 도와드리면? 큐레이팅.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아트 디렉터잖아. 경매 물품 선정이랑 전시 연출. 내 전문 분야지? 아, 네.
그리고 메인 상품은 이미 정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온 비치 브로치. 순간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건 왜 내가 직접 골랐다며. 청나라 황실 유물이라고 자랑했잖아. 그건 제 개인 소장품이라. 개인 소장품을 시어머니 칠순에 기부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며느리의 효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지. 유라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그 브로치는 정말 특별한 거라서. 그래서 메인이지.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유라야, 혹시 뭐 문제 있니? 아니요. 문제는. 그럼 됐다. 내일 저녁 우리 집에서 경매 기획 회의하자. 준호도 부르고.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덫이 놓였다. 이제 먹이가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다음 날 저녁. 순자의 집 거실. 유라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옆에는 남편 준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엄마, 자선 경매 아이디어 진짜 좋다. 유라가 이런 거 전문가잖아. 준호가 유라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라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순자가 서류를 펼쳤다. 자, 여기 경매 물품 후보 리스트야. 내가 가진 골동품들 정리해봤어. 유라가 리스트를 훑어봤다. 도자기 3점, 서예 작품 2점, 그리고 맨 아래 비치 브로치 며느리 유라 기증. 글자가 눈에 박혔다. 어머니, 정말 제 브로치를 메인으로 하실 건가요? 물론이지. 청나라 황실 유물이라며 감정가가 최소 3억은 넘겠네. 유라의 손이 떨렸다. 그 브로치는 청나라 유물이 아니었다. 5년 전 경주 국립박물관 수장고에서 사라진 신라금관 장식의 일부였다. 유라가 암시장에서 2천만 원에 사들인 물건. 원래 가치는 수십억. 하지만 출처를 세탁하기 위해 청나라 유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어머니, 응, 그 브로치는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될까요? 순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왜? 그게 정이 많이 들어서요. 제 첫 번째 소장품이기도 하고. 그럼 더 의미 있잖아. 첫 소장품을 시어머니 칠순에 기부하다니. 신문에도 나겠다. 신문이요? 당연하지. 이 정도 행사면 취재 올 텐데. 조선경제, 한겨울일보. 다 연락해뒀어. 유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언론, 카메라, 그리고 공개 경매. 만약 누군가 브로치의 진짜 출처를 알아보면. 어머니, 유라가 급하게 입을 열었다. 직접 경매에 참여해도 될까요? 경매에? 네. 그 브로치를 제가 다시 낙찰받을게요. 그럼 기부금도 내고 브로치도 제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네. 얼마나 쓸 건데? 3억이요. 아니, 5억까지 쓸게요. 5억? 순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아트 디렉터 연봉으로 5억을? 유라가 움찔했다. 그건 제가 모아둔. 됐어. 순자가 손을 저었다. 내가 직접 낙찰받으면 의미 없잖아. 자선 경매인데. 하지만 그리고 난 이미 특별 손님을 초대했어. 유라의 눈이 커졌다. 특별 손님이요? 응. 국립박물관 문화재 감정팀장. 순간 유라의 숨이 멎었다. 내 소장품들 출처 증명하려면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잖아. 그분이 현장에서 감정해 주시기로 했어. 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그건 좀.
왜 그래? 순자가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진품이면 가치가 올라가서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앉아.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유라야. 네. 혹시 그 브로치 진품 아니야? 진품이에요. 당연히 진품이죠. 유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직접 파리해서. 그래, 믿어. 순자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감정팀장이 검증해줘도 문제없겠네. 유라가 다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다. 옆에서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좀 피곤해서.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유라야, 큐레이팅 계획서는 다음 주까지 보내줘. 네. 어머니. 아, 그리고. 순자가 현관으로 향하다 멈췄다. 브로치 사진이랑 구매 서류도 같이 보내. 도록에 실어야 하니까.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구매 서류. 위조한 서류를 내야 한다. 아니면 서류가 없다고 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함정이었다. 문이 닫혔다. 준호가 유라를 바라봤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유라가 억지로 웃었다. 그냥 좀 긴장돼서. 뭐가 긴장돼? 내 전문 분야잖아.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순자의 차가 떠나는 게 보였다. 차 안에서 순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수진 씨, 나야. 부장판사님, 어떻게 됐어요? 물었어. 완전히. 순자가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 브로치 감정은요? 박물관 팀장이 당일 현장에서 해주기로 했어. 옛날에 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인연이 있거든. 그럼 정말 공개 처형이 되는 거네요. 그래. 순자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내 며느리가 도둑이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줄 거야.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어두웠다. 아들의 결혼이 사기였다는 사실. 3년간의 행복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걸 밝히는 순간 아들도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판사로 살아온 그녀의 신념이었다. 준호야. 순자가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가 널 구해줄게.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희연까지 2주.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브로치. 박물관 감정팀장. 공개 경매. 모든 게 함정처럼 느껴졌다. 새벽 3시. 유라는 몰래 침대에서 빠져나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금고를 열었다. 비치 브로치가 차가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유라의 손이 떨렸다. 이 브로치를 경매에 내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박물관 전문가가 한눈에 알아볼 것이다. 5년 전 사라진 신라 금관 장식이라는 걸 바꿔야 해. 유라가 중얼거렸다. 진짜를 가짜로. 새벽 4시. 유라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형진 오빠. 나야. 전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왜? 급해. 내일 만나야 해. 형진. 유라의 오래된 공범이었다. 암시장에서 작물을 세탁하는 전문 브로커. 유라가 해외 경매 낙찰이라고 주장하는 물건들의 대부분이 형진을 통해 들어온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이태원 뒷골목의 낡은 커피숍. 유라가 선글라스를 쓴 채 들어섰다.
구석자리에 형진이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 번들거리는 양복. 손가락마다 굵은 금반지. 오랜만이야, 유라. 형진이 씩 웃었다. 무슨 일이야? 급하다며. 유라가 가방에서 브로치를 꺼냈다. 이거. 똑같은 가품으로 바꿔줘. 형진의 눈이 커졌다. 야, 이거 그때 경주에서 건진. 쉿. 유라가 주위를 둘러봤다. 조용히 해. 미쳤어? 이걸 왜 가품으로 바꿔? 유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가 자선 경매에 내놓으래. 박물관 감정팀장까지 불렀어. 뭐? 형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내 정체가. 그러니까 바꿔야지. 유라가 이를 악물었다. 진짜는 오빠가 보관하고 가품을 경매에 내놓을 거야. 감정팀장이 가품인 걸 밝히면 시어머니한테 사기당한 척 연기하겠다. 응. 저도 몰랐어요. 진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형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생각이네. 근데 가품 제작비 3천만 원 줄게. 5천. 알았어. 5천. 유라가 브로치를 형진에게 건넸다. 3일 안에 돼. 하루면 돼. 내 공방 실력 알잖아. 형진이 브로치를 주머니에 넣으며 웃었다. 근데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경매를 열어? 평소에 그런 스타일 아니었잖아.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다. 몰라. 그냥. 이상해. 뭐가? 호텔에서 그 일 있고 나서부터 시어머니가 달라졌어. 호텔? 무슨 일? 유라가 손을 저었다. 됐어. 빨리 만들어줘. 커피숍을 나서는 유라의 뒷모습. 그 뒤에서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유라의 뒤를 밟아왔던 것이다. 휴대폰을 꺼내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라가 공범을 만났습니다. 브로치를 가품으로 바꾸려는 것 같습니다. 답장이 왔다. 예상대로군. 그대로 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3일 후. 순자의 집. 유라가 새 브로치를 가져왔다. 물론 형진이 만든 가품이었다. 어머니, 브로치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근데 오늘 손님이 한 분 계셔. 손님이요? 거실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 단정한 차림. 수진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분은. 아, 소개할게. 이수진 감정사님이야. 경매 물품 사전 감정해 주시기로 했어. 감정사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했다. 안녕하세요. 3대째 명품 감정을 해온 이수진입니다. 유라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였다. 호텔에서 클러치를 지적한 여자. 어머니 유작이라고 주장한 여자. 왜 여기에? 왜 시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왜? 저분은 어디서 섭외하신 거예요? 협회에서 추천받았어. 왜 알아? 순자가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다가왔다. 브로치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다. 가품 브로치가 빛났다. 수진이 루페를 꺼내 세밀하게 살펴봤다. 1분, 2분, 3분. 유라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혹시 가품인 걸 알아채면? 혹시 호텔 일을 꺼내면? 수진이 루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진품이 확실하네요. 유라의 눈이 커졌다. 네. 관리 상태가 완벽합니다. 비취결도 자연스럽고
세공 기법도 청대 황실 양식 그대로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했다. 마치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이 정도면 경매 시작가 3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자가 손뼉을 쳤다. 그래. 우리 유라 안목이 좋긴 좋구나. 어머니. 유라가 멍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왜 모르는 척하지? 분명히 그날 나를 알아봤는데 뭔가 이상하다. 수진이 유라와 눈이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바로 다시 미소로 덮었다. 며느리분, 정말 좋은 안목이세요. 이런 물건을 해외에서 발굴하시다니.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연기다. 저 여자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 하지만 왜? 대체 뭘 노리고? 자, 그럼 사진 찍자. 순자가 브로치를 들고 창가로 향했다. 유라야, 이리 와서 같이 찍어. 며느리가 기증한 거니까 같이 나와야지. 네. 어머니. 유라가 비틀거리며 따라갔다. 수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가품으로 바꿔치기 완료. 진품은 공범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의 답장. 좋아. 경매 당일에 한 번에 끝내자. 수진이 미소 지었다. 덫 안에 갇힌 먹이가 발버둥 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진 촬영이 끝났다. 유라가 급하게 자리를 떴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조심해. 순자가 손을 흔들었다. 문이 닫히자 순자의 표정이 변했다. 잘 봤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쫄았더라고요. 저를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던. 네. 먼저 꺼내면 불리하니까요. 순자가 소파에 앉았다. 가품이라는 건 확실한 거지. 네. 형진이라는 자가 만든 건데. 실력은 있어요. 하지만 X선 검사하면 바로 들통나요. X선. 진짜 비치는 내부에 미세 기포가 있어요. 가품은 없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매 당일에 감정팀장이 X선 장비 가져오게 해. 알겠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근데 부장판사님. 응. 유라가 가품을 내놓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자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사기죄. 공개 경매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인 거니까. 그럼 작물 소지죄는요? 진짜 브로치가 공범한테 있으니까. 그것도 추적해야지. 순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잡는 거야. 2마리요? 유라와 공범. 둘 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역시 판사님이시네요.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지금은 그냥 아들 지키려는 엄마야. 수진이 문 앞에서 멈췄다. 어머니 클러치도 꼭 찾아주세요. 약속하지. 문이 닫혔다. 순자는 홀로 남아 브로치 사진을 바라봤다. 가짜. 며느리가 자신에게 바친 선물. 그것도 가짜였다. 3년간의 효도. 3년간의 미소. 전부 겉잣이었다. 준호야. 순자가 중얼거렸다. 내 안에는 처음부터 없었어. 가면만 있었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순자는 닥지 않았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심판의 날까지 일주일.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경매 5일 전. 순자는 아들 준호를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밤 11시. 유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앉아.
순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단단했다. 엄마, 앉으라니까. 준호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순자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두꺼운 A사 봉투. 이게 뭐야? 읽어봐. 순자가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준호가 봉투를 열었다. 첫 장. 서유라 신원 조회 보고서. 엄마, 이게 뭐야? 유라를 조사한 거야? 조용히 읽어.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장. 전과 기록 사기죄 2회, 작물 취득죄 1회 집행유예. 뭐야 이게? 세 번째 장. 사진이었다. 유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 이태원 뒷골목. 수상한 거래 현장. 이 남자가 누군데? 내 아내의 공범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진이라는 자야. 암시장에서 작물을 세탁하는 브로커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건 뭔가 오해가. 오해? 순자가 파일을 펼쳤다. 네 번째 장. 작물거래 내역서. 날짜. 물품명. 거래 금액. 수십 건의 기록이 빼곡했다. 내 아내가 지난 3년간 거래한 작물 목록이야. 경주 박물관 도난품. 부산 개인 소장가 절도품. 대구 사찰 불상 파편. 순자가 하나하나 짚었다. 전부 내 아내가 해외 경매 낙찰품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긴 거야. 준호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졌다. 아니야. 유라가 그럴 리 없어. 더 봐. 순자가 다음 장을 펼쳤다. 다섯 번째 장. 대출 내역서 채무자 박준호.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내 이름인데? 맞아.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이야. 3건. 총 4억 7천만 원.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나 대출 받은 적 없어. 알아.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순자가 서류를 가리켰다. 대출 신청서 서명 필체 감정 결과. 내 필체가 아니래. 그럼 유라가 내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받은 거야. 내 명의로. 준호가 비틀거렸다. 왜 그런 짓을? 작물 구매 자금이 필요했으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내는 널 ATM처럼 쓴 거야. 처음부터. 아니야. 준호가 머리를 흔들었다. 유라가 날 사랑해. 우리 3년 동안 속은 거지. 순자가 일어섰다. 준호야, 정신 차려.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유라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 순자가 냉정하게 물었다. 그럼 내가 아는 유라에 대해 말해봐. 유라 부모님 직업이 뭐야? 그건 돌아가셨다고. 언제 돌아가셨어? 유라가 대학 다닐 때. 무슨 대학?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유라 고향이 어디야? 형제자매는?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넌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게 정상이야? 준호가 주저앉았다. 왜 나한테? 왜냐고? 순자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호구였으니까. 잘생기고 돈 있고 집안 좋고. 게다가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하고.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최고의 먹잇감이었던 거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유라가 정말 그런 사람이야? 증거가 50장이야. 읽어봐.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다. 1장, 2장, 10장, 20장. 읽을수록 얼굴이 일그러졌다. 30장을 넘기자 준호가 파일을 던졌다. 으아! 그가 울부짖었다.
왜? 왜 나한테 이래? 순자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울어. 지금은 울어도 돼. 엄마. 하지만 울고 나면 일어나야 해. 준호가 어머니의 품에서 오열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신혼여행, 함께 웃던 밤들, 아침마다 건네던 커피, 전부 거짓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준호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엄마. 응. 유라를.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심판할 거야. 심판? 고희연자선 경매. 거기서 모든 걸 밝힐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어떻게? 순자가 계획을 설명했다. 가품 브로치, 박물관 감정팀장, 공개검증, 그리고 현장 체포, 공범까지 잡으려면 순자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 연기가 필요해. 내 연기. 경매 당일까지 유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 얼굴 보기도 싫어. 알아. 하지만 참아.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눈치채면 유라가 도망가. 공범도 증거도 전부 사라져.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준호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내 인생을 되찾으려면 끝까지 가야 해.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얼마나? 참으면 돼. 5일만. 5일.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 여자 얼굴 보면서 5일을. 할 수 있어. 침묵. 준호가 돌아섰다. 눈물은 말라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나도 그 여자 인생을 끝낼 거야. 순자가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안도하는 미소였다. 그래. 그게 내 아들이야. 엄마. 응.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엄마한테 이런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바보야. 순자가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내가 순진한 게 죄야. 사기꾼이 나쁜 거지. 그리고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엄마. 고맙긴. 이제 가서 자. 응. 준호가 문 앞에서 멈췄다. 엄마. 왜? 유라 옆에서 자야 하는데. 자신 없어. 순자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오늘은 서재에서 자. 야근했다고 하고. 알았어. 문이 닫혔다. 순자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의 눈물. 그 눈물이 가슴에 박혔다. 유라. 순자가 중얼거렸다. 내가 내 아들한테 한 짓 반드시 갚게 해줄게.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분노가 고통을 덮어버렸으니까. 경매까지 5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남은 건 심판뿐이었다. D-데이. 호텔 그랜드 팰리스. 다이아몬드 볼룸.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연회장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전직 장관, 대기업 회장, 유명 변호사, 의료계 거물, 200명이 넘는 정재계 인사들이 박순자의 고희연에 참석했다. 부장판사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진주색 한복, 은은한 비녀. 70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품이 흘렀다. 어머니, 손님들 다 오신 것 같아요. 유라가 다가왔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그래, 수고했어. 순자가 유라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 하지만 순자의 눈은 웃지 않았다. 경매 준비는 다 됐고. 네, 어머니. 브로치도 단상에 올려뒀어요. 유라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가품으로 바꿔치기한 브로치. 설령 감정에도 진품 여부만 따질 테니 작물인 건 들키지 않는다. 유라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잘했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정말 특별한 밤이 될 거야. 네. 아무것도 아니야. 자리에 가 있어. 유라가 자리로 돌아갔다. 옆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다. 여보, 괜찮아? 유라가 물었다. 응. 왜? 표정이 좀 굳어 보여서. 준호가 억지로 웃었다. 긴장돼서 그래. 엄마 칠순인데. 그렇구나. 유라는 의심하지 않았다. 5일간 준호는 완벽하게 연기했으니까. 저녁 7시. 경매가 시작됐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박순자 부장판사님의 고희연 자선 경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익금 전액은 결시가동 재단에 기부됩니다. 박수가 터졌다. 첫 번째 경매 물품입니다. 조선 백자 다랑아리. 경매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도자기, 서예 작품, 골동품. 하나씩 낙찰될 때마다 기부금이 쌓여갔다. 다음은 오늘의 메인 경매 물품입니다. 유라의 어깨가 굳어졌다. 드디어 왔다. 박순자 부장판사님의 며느리 서유라 아트 디렉터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위 브로치를 비췄다. 청나라 황실 유물, 비취 브로치입니다. 오! 감탄이 터져나왔다. 시작가는 1억 원입니다. 유라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가품이다. 감정에도 문제없다. 그냥 낙찰되고 끝나면. 잠깐만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유라의 심장이 멎었다. 무대 옆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50대 초반. 단정한 정장. 수진이었다. 제가 이 브로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다. 아, 이분은 오늘 감정을 맡아주신 이수진 감정사님입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3대째 명품을 감정해온 장인입니다. 오늘 이 브로치를 사전 검증했습니다. 유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품인 걸 알았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감정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떴다. 감정서. 유라는 안심하려 했다. 진품 확인이라고 뜰 거야. 그녀가 직접 봤으니까.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는 달랐다. 붉은 글씨. 감정 불가 도난 신고된 작물임. 볼륨이 술렁였다. 작물. 도난 신고.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수진이 마이크를 들었다. 이 브로치는 5년 전 경주 국립박물관 수장고에서 도난된 신라 금관 장식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청나라 유물이 아니라 신라 유물. 박물관 도난품이라고. 수진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여기 X선 촬영 결과입니다. 내부 구조가 박물관 기록과 100%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떴다. 박물관 도난 신고서. 사라진 금관 장식 사진. 그리고 오늘 경매에 올라온 브로치. 완벽히 같았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 브로치를 기증한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진이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서유라 씨. 200개의 시선이 유라에게 쏠렸다.
이 작물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유라가 벌떡 일어섰다. 아,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식 경매에서 샀는데. 저도 속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세 번째 이미지. CCTV 캡처 화면. 이태원 뒷골목. 유라가 형진에게 브로치를 건네는 장면이었다. 3일 전 유라 씨가 이 브로치를 공범에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볼륨이 얼어붙었다. 공범. 전달. 그 여자가 도둑이었어. 유라의 다리가 풀렸다. 아, 아니에요. 이건.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라야. 차가운 목소리. 70세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30년간 법정을 지배한 판사의 목소리였다. 너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머니. 하지만 여기 있는 200명이 전부 증인이야. 순자가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나 마이크를 잡았다. 전직 부장판사인 내가 내 시어머니로서 고발한다. 유라의 눈이 커졌다. 고발이요? 작물 취득죄, 사기죄, 문서위조죄. 그리고 순자의 눈빛이 타올랐다. 내 아들을 상대로 한 혼인 사기죄. 유라가 비틀거렸다. 어머니, 저는 변명은 경찰서에서 해. 순자가 손을 들었다. 볼룸 뒤쪽 문이 열렸다. 경찰 4명이 들어섰다. 서유라 씨. 형사가 다가왔다. 작물 취득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유라가 뒷걸음쳤다. 아,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수갑.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찰칵. 유라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다. 200명의 시선 앞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수갑이 채워졌다. 으아!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순자가 돌아봤다. 눈에 눈물이 없었다. 유라야. 네. 나는 평생 거짓말쟁이를 심판해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내 며느리가 제일 큰 거짓말쟁이였을 줄은 몰랐다. 어머니. 끌고 가. 형사들이 유라를 데려갔다. 유라가 발버둥 쳤다. 준호야. 준호. 나 좀 살려줘. 준호가 일어섰다. 유라를 향해 걸어갔다. 유라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준호야. 당신만은. 준호가 멈췄다. 유라의 얼굴 앞에서.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어. 뭐? 내가 사랑한 건 나였던 적 없잖아. 내 돈, 내 집안, 내 미래.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나는 진짜 널 사랑했어. 준호야. 그게 제일 억울해. 준호가 돌아섰다. 데려가세요. 유라의 비명이 볼륨을 가득 채웠다. 으아! 안 돼. 안 돼. 문이 닫혔. 유라가 체포된 지 3일 후. 순자는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다. 부장판사님, 유라가 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건넸다. 공범이 형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있어. 네. 최상철이라는 자입니다. 업계에서는 최 실장으로 통해요. 순자가 서류를 훑어봤다. 최상철. 52세. 전직 은행원 출신 사채업자. 유라에게 작물 구매 자금을 대주던 금융 브로커였다. 형진은 물건을 조달하고 최 실장은 돈줄을 댄 거군. 맞습니다. 삼각 구조예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최 실장이 잠적했습니다. 유라 체포 소식 듣자마자 사라졌어요. 순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도주 자금이 필요하겠네. 네. 급하게 도망가려면 현금이 필요해. 쥐는 궁지에 몰리면 물거든. 형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시죠? 순자가 미소 지었다. 기다려봐. 곧 꼬리를 내밀 거야.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준호 씨. 굵고 낮은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최상철이야. 내 마누라 사업 파트너.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 일이시죠? 내 마누라가 쓴 사채 빚이 있어. 사채요? 5억이야. 이자 포함하면 7억. 준호가 숨을 멈췄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몰라. 내 명의로 된 차용증이 있는데. 유라가 내 도장 찍어서 보증 세웠어. 법적으로 넌 연대보증인이야. 준호의 손이 떨렸다. 또 위조. 또 사기. 지금 돈 없으면. 최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어머니한테 가야겠네. 은퇴한 판사라며. 집도 크고 재산도 많다던데. 어머니한테 손대면. 경찰 부를 거야? 최 실장이 비웃었다. 경찰 불러봐. 그럼 차용증 들고 민사소송 걸게. 내 신용 다 박살낼 거야. 3일 안에 5억 준비해.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갈게. 전화가 끊겼다. 준호가 벌벌 떨며 순자에게 전화했다. 엄마, 큰일 났어. 30분 후. 순자의 집. 준호가 통화 내용을 전부 설명했다. 그래서 5억을 내놓으래요. 안 그러면 엄마한테 찾아온대.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담담했다. 예상했어. 네. 쥐가 물 거라고 했잖아. 순자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최 실장은 도주 자금이 급해. 형진은 잡혔고 유라는 불고 있고 자기 혼자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저한테. 응. 내가 제일 만만해 보였겠지. 순자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게 실수야. 실수요? 최 실장은 지금 협박죄를 저질렀어. 녹음했지? 준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네. 혹시 몰라서. 잘했어. 순자가 일어섰다. 이제 미끼를 던질 차례야. 미끼요? 최 실장이 원하는 건 돈이야. 그럼 돈을 보여주면 돼. 준호가 눈을 크게 떴다. 5억을 진짜 주시려고요? 주는 척하는 거지. 순자가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나야. 부탁할 게 있어. 다음 날. 준호가 최 실장에게 연락했다. 5억 준비했습니다. 오, 똑똑하네. 최 실장의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다. 어디서 만날까? 내일 밤 10시. 용산 빈 창고요. 주소 보낼게요. 왜 거기? 사람 눈 피하려고요. 아시잖아요. 상황인데. 최 실장이 잠시 침묵했다. 좋아. 혼자 와. 경찰이나 다른 사람 데려오면 넌 끝이야.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준호가 순자를 돌아봤다. 됐어요, 엄마. 잘했어.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선물을 준비하자. 다음 날 밤 10시. 용산에 버려진 창고. 최 실장이 검은 승합차에서 내렸다. 주위를 둘러봤다. 어둡고 한적했다. 완벽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 준호가 서 있었다. 손에는 큰 가방. 왔어? 최 실장이 다가왔다. 돈 맞지? 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5억 맞아?
열어보시죠. 준호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최 실장이 무릎을 꿇고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는 신문지 뭉치만 가득했다. 뭐야 이거? 최 실장이 벌떡 일어섰다. 이 새끼가 장난해? 장난 아닙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창고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최 실장이 눈을 가렸다. 뭐야?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검은 전투복, 방탄조끼, 헬멧, 경찰 특공대였다. 최상철 씨. 한 남자가 앞으로 걸어왔다. 형사였다. 특수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통화 내용 전부 녹음됐고 지금 이 현장도 녹화 중입니다. 최 실장이 뒷걸음쳤다. 잠깐만. 손 뒤로. 나는 채권자야. 빚받으러 온 것뿐이라고. 위조 차용증으로 협박한 건 범죄입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으아, 이 새끼들. 최 실장이 발버둥 쳤다. 박준호, 이 자식. 내 마누라가 뭔 짓 했는지 알아? 내가 다 까발릴 거야. 까발리세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유라는 이미 다 불었어요. 당신 이야기도 전부. 당신이 유라한테 돈 대주고 작물 거래 수수료 받은 것. 전부 증거 있어요. 최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년이. 데려가세요. 형사들이 최 실장을 끌고 갔다. 안 돼. 나 변호사 부를 거야.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부르세요. 창고 문이 닫혔다. 비명소리가 멀어졌다. 준호가 한숨을 내쉬었다. 휴. 끝났어요, 엄마. 창고 한쪽에서 순자가 걸어 나왔다. 잘했어. 엄마, 여기 있었어요? 응.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떨렸지? 죽는 줄 알았어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근데 엄마 말대로 됐네요. 쥐가 진짜 물었어요. 쥐는 원래 그래. 궁지에 몰리면 아무거나 물어. 순자가 창고 밖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이제 유라, 형진, 최 실장. 셋 다 잡았네. 응. 진짜 끝이에요? 순자가 잠시 침묵했다. 아니. 네. 한 가지 더 남았어.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뭔데요? 유라 친정. 순자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유라가 혼자 이런 짓 했을까? 뒤에 누가 있어? 친정이요? 근데 유라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겠지. 순자가 차에 올라탔다. 유라의 진짜 가족을 찾아야 해. 그래야 뿌리까지 뽑을 수 있어. 준호가 조수석에 앉았다. 엄마. 대단해요. 뭐가? 70살에 이런 작전을 직접 짜시다니. 순자가 웃었다. 30년간 법정에서 사기꾼들 봐왔어. 패턴이 다 똑같아. 그리고 난 아직 70 안 됐어. 칠순 끝나고 세는 거야. 준호가 피식 웃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로. 고맙긴. 엄마가 아들 지키는 게 당연하지.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뒤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멀어져 갔다. 최 실장을 태운 차였다. 이제 3마리 쥐는 전부 잡혔다. 하지만 아직 굴이 남았다. 유라의 뿌리. 그걸 파헤쳐야 진정한 끝이다. 순자는 핸들을 꽉 쥐었다. 기다려, 유라야. 중얼거렸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줄게.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유라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준호가 급하게 전화했다. 회사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무슨 사람들? 유라 부모님이래요.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유라 부모, 돌아가셨다며. 거짓말이었나 봐요. 지금 생방송 뉴스에도 나오고 있어요. 순자가 TV를 켰다. 화면에 준호의 회사 건물이 보였다. 그 앞에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무고한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 악덕 시어머니. 판사 권력으로 민간인 탄압. 서유라는 무죄다. 그리고 맨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60대 후반의 남녀. 유라의 부모였다. 저 여자가 내 딸을 죽이려 해요. 유라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시어머니가 판사라고 권력 휘둘러서 우리 딸 가둔 거예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우리 딸은 아무 죄도 없어요. 다 조작이에요. 유라 아버지가 소리쳤다. 박순자가 증거 조작해서 우리 딸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고소할 겁니다. 순자가 TV를 껐다. 표정이 담담했다. 왔군. 엄마, 어떡해요? 회사 이미지가. 걱정 마. 순자가 일어섰다. 이것도 예상했어. 네. 유라가 부모 없다고 한 건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알았어. 알고 계셨어요? 수진 씨가 조사했거든. 유라 부모는 멀쩡히 살아있어. 경기도 분당에.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그럼 왜? 유라가 결혼 사기치려면 가족이 없어야 편하잖아. 배경 조회 안 당하니까. 순자가 가방을 챙겼다. 근데 이제 딸이 잡히니까. 뻔뻔하게 나선 거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자가 미소 지었다. 직접 가서 인사해야지. 사돈끼리. 1시간 후. 준호의 회사 앞. 시위대가 여전히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박순자 나와라. 우리 딸 풀어내라. 그때 검은색 세단이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순자가 내렸다. 진주색 한복. 당당한 걸음. 시위대가 술렁였다. 저 여자야. 박순자다. 유라 어머니가 달려왔다. 이 나쁜 년. 우리 딸 어떻게 한 거야? 순자가 멈췄다. 사돈. 오랜만이네요. 사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유라 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다. 찰싹. 순자의 뺨을 때렸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천천히 뺨을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뭐? 한 대 더 칠 거예요? 유라 어머니가 움찔했다. 예상과 달랐다. 울거나 화낼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사돈.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 따님 얘기요. 그리고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돈댁 통장 얘기도. 유라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통장? 안에서 얘기하시죠. 여기서 하면 사돈이 더 창피할 테니. 순자가 회사 로비로 걸어갔다. 유라 부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다. 회사 로비. 넓은 공간에 대형 전광판이 걸려 있었다. 평소에는 회사 홍보 영상이 나오는 곳이었다. 순자가 리모컨을 꺼냈다. 사돈, 이거 보세요. 전광판 화면이 바뀌었다. 서유라 범죄 수익 자금 추적 보고서. 유라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따님이 지난 3년간 작물 거래로 번 돈이에요. 총 23억. 화면에 숫자가 떴다. 거래 내역, 입금 기록, 출금 내역. 근데 이상하네요. 순자가 화면을 가리켰다. 23억 중에 유라 통장에 남은 건 2억 뿐이에요. 나머지 21억은 어디 갔을까요? 유라 아버지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건 여기 있네요. 다음 화면. 자금 이체 내역. 분당 아파트 구입 자금 8억. 수신자. 서동진. 유라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해외여행 경비 3억. 수신자. 서미숙. 유라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고급 승용차 구입 2억. 골프 회원권 1억 5천. 명품 쇼핑 4억. 순자가 돌아섰다. 사돈. 따님이 번 돈. 전부 사돈댁으로 갔네요. 유라 어머니가 비틀거렸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순자가 피식 웃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조작이에요? 국세청 자료가 조작이에요? 사돈은 따님이 어떻게 돈 버는지 알고 있었죠? 침묵. 작물인 거 알면서 받았었죠? 유라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다. 증거 있어? 우리가 알았다는 증거.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죠. 다음 화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유라와 어머니의 대화였다. 유라 엄마, 이번에 큰 거 하나 털었어. 5천만 원 보낼게. 엄마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유라 걱정 마. 시어머니는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엄마 키읔키읔키읔 그래야지. 끝까지 잘 속여.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화면을 봤다. 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밖에서 시위하던 사람들까지. 저건. 유라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공범이네요, 사돈.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따님이 사기칠 때 옆에서 응원하셨네요. 아니야. 저건 범죄 수익 은닉. 공동정범. 순자가 손을 들었다. 로비 한쪽에서 형사들이 나타났다. 서동진 씨, 서미숙 씨.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범죄 수익 은닉 및 공동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유라 아버지가 뒷걸음쳤다. 우린 피해자야. 시위하러 온 거라고. 시위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네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다. 유라 어머니가 발버둥 쳤다. 이 나쁜 년. 우리 가족 다 망치려고. 망친 건 사돈이에요. 순자가 다가섰다. 따님한테 도둑질 가르친 게 누군데요? 사돈댁이 유라를 망친 거예요. 처음부터. 유라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끌고 가세요. 형사들이 유라 부모를 데려갔다. 안 돼. 나 변호사 불러. 비명이 멀어졌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이 순자에게 몰려왔다. 부장판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사돈을 직접 체포하신 소감이. 순자가 손을 들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카메라가 집중됐다. 저는 판사였습니다. 30년간 거짓을 심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제 며느리가 거짓말쟁이인 줄 몰랐어요. 제 사돈이 공범인 줄도 몰랐고요. 한숨을 내쉬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단단했다. 잘못을 알았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게 판사로 산 사람의 도리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다. 순자가 로비를 빠져나갔다.
밖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응. 괜찮아요? 뺨 맞으셨잖아요. 순자가 뺨을 만졌다. 아직 얼얼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준호야. 네. 이제 진짜 끝이야. 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유라, 형진, 최 실장. 그리고 유라 부모까지. 전부 잡았어. 네. 이제 내 인생 다시 시작하면 돼.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아들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다. 뒤에서 시위대가 흩어지고 있었다. 피켓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고한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 악덕 시어머니. 그 피켓 위로 바람이 불었다. 쓰레기가 되어 날아갔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었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순자는 서울 아파트를 처분했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 그곳엔 나쁜 기억만 남아 있었다. 유라가 웃던 거실. 유라가 거짓말하던 식탁. 유라가 작물을 숨겼던 드레스룸. 새 출발하려면 공간도 바꿔야 해. 순자는 경기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샀다. 작은 마당이 있는 2층 양옥. 앞마당에는 벚나무가 있었고 뒷마당에는 텃밭이 있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준호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공기도 맑고 서울하고 완전 다르네. 그렇지? 순자가 미소 지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준호도 회사를 옮겼다. 유라 사건 이후 예전 직장에는 소문이 퍼졌다. 사기꾼한테 속은 호구. 아내가 도둑이었던 남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도망치는 거 아니야. 순자가 말했다. 새 환경에서 새 사람들 만나는 거야. 그게 치유의 시작이야. 준호는 중소기업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연봉은 줄었지만 마음은 편해졌다. 엄마, 나 요즘 잠이 잘 와. 그래. 유라랑 살 때는 매일 악몽 꿨거든. 이유도 모르고.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몸이 먼저 알았나 봐. 뭔가 잘못됐다는 거. 근데 이젠 괜찮아. 진짜로.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버텨줘서. 엄마가 지켜줬잖아. 우리가 서로 지킨 거지.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 무렵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장판사님, 드디어 오픈해요. 뭘? 제 브랜드요. 이수진 공방 정식 런칭이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 축하해. 수진은 사건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유라에게서 되찾은 어머니의 클러치. 그리고 순자가 소개해준 투자자. 덕분에 자신만의 명품 가죽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VIP 고객으로 부장판사님 모시고 싶어요. 나. 당연하죠. 부장판사님 아니었으면 제 브랜드도 없었어요. 순자가 웃었다. 알았어. 언제 가면 돼? 이번 주 토요일이요. 오프닝 파티 하거든요. 오프닝 파티? 네. 근데 장소가 저희 공방 말고 다른 데로 하려고요. 어디?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부장판사님 댁 마당이요. 거기서 바비큐 파티하면 안 될까요? 순자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우리 집에서? 네. 좁은 공방보다 넓은 마당이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 씨도 같이요. 순자가 미소 지었다. 좋아. 우리 집에서 하자. 토요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순자의 전원주택 마당. 바비큐 그릴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다. 와, 냄새 끝내주네요. 수진이 감탄했다. 부장 판사님이 직접 구우시는 거예요? 응. 판사 시절엔 요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은퇴하니까 재미있더라. 순자가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었다. 준호가 음료를 가져왔다. 수진 씨, 뭐 드실래요? 맥주? 와인? 맥주요. 바비큐엔 맥주죠. 저도요. 세 사람이 마당 테이블에 앉았다. 벚꽃 아래서. 건배할까요? 수진이 잔을 들었다. 뭐에 건배하지? 순자가 물었다. 새 출발이요. 우리 셋 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새 출발해. 새 출발해. 잔이 부딪혔다. 찰랑. 맑은 소리가 울렸다.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꽃이 피었다. 수진 씨, 브랜드 반응 어때요? 준호가 물었다. 좋아요. 벌써 예약 주문이 50개나 들어왔어요. 대박이네. 다 부장 판사님 덕분이에요. 투자자 소개도 해주시고 홍보도 도와주시고. 순자가 손을 저었다. 내가 한 건 없어. 수진 씨 실력이지. 아니에요. 진짜로.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머니 클러치 되찾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요. 그 클러치 지금 공방에 전시해뒀어요. 창립기념 유물로요. 순자가 미소 지었다. 잘했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참, 준호 씨. 수진이 갑자기 말했다. 제 동생이요. 동생요? 올해 30인데. 아직 미혼이거든요. 순자의 귀가 쫑긋해졌다. 동생이 어떤 사람인데? 약사예요. 분당에서 약국해요. 성격이 좀 소심한데. 진짜 착해요. 그리고 준호 씨 이야기했더니 관심 있대요. 준호가 당황했다. 아, 저요? 네. 이번 사건 기사 보고 저렇게 가족 위에 싸우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래요. 순자가 준호를 슬쩍 쳤다. 어때, 준호야? 한번 만나볼래? 엄마. 준호가 얼굴을 붉혔다. 갑자기 그게 무슨. 뭐가 갑자기야. 이혼한 지 6개월 됐잖아. 그래도. 준호가 머뭇거렸다. 사실 유라 이후로 여자를 만날 용기가 없었다. 또 속으면 어쩌지. 또 가짜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준호야.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유라는 운이 나빴던 거야. 내 잘못 아니고. 엄마.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어. 수진 씨처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동생 진짜 좋은 애예요. 거짓말 못해요. 얼굴에 다 나와서. 준호가 잠시 생각했다. 벚꽃이 흩날렸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다. 한 번만요. 준호가 작게 말했다. 네. 한 번만. 만나볼게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요? 와, 동생 완전 좋아하겠다. 순자가 미소 지었다. 뿌듯한 미소였다. 잘 생각했어, 준호야. 근데 엄마. 응. 이번엔 엄마가 먼저 만나봐요. 내가. 네. 신혼조회는 엄마가 더 잘하잖아요. 순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 녀석이. 농담이에요, 농담. 준호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의 며느리나 사위가 유라처럼 사기꾼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순자처럼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